예, 자유한국당 조강특위위원회에서 세촉된 전원책 변호사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엽니다. 폭로 회견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비대위와의 갈등 실상을 언급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청와대의 인사 강행에 반발한 보수 야당 원내대표들이 조국 수석의 해임과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사실상 국회 일정 보이콧을 시사한 겁니다. 관련 내용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오늘은 자유한국당 얘기부터 먼저 좀 하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가 오늘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합니다. 글쎄요, 회촉돼가지고 좀 무슨 얘기를 할지, 폭로 회견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고민이다. 이렇게 이제 기자들에게 하는 바람에 조금 궁금증이 있는데 자연으로 돌아갔잖아요. 김병준 비대위원장 말처럼. 보세요. 발언의 내용, 또 발언이 또 자유한국당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뭐 이런저런 가십성 평론들은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전원책 변호사와 자유한국당의 차이는 자유한국당 재건에 관심이 있는 자유한국당과 보수 재건에 관심이 있는 전원책 변호사의 차이였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보수 재건을 위해선 포석을 둘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필요하고 단지 당협위원장 일부 교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려면 여러 시간 노력이 필요하니까 전당대회를 늦추다 이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을 재건하고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누군가를 영입하고 싶지 보수 재건을 위해서 제3지대 뭐 백지신당이나 이런 걸 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그런 식으로 돼야 자유한국당이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어쨌든 보수 통합을 하던 뭐를 하던 책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전원책 변호사의 칼을 빌려서 하려고 했던 인적 쇄신이라는 것, 그것에 대한 내용이 빠진다면 전원책 변호사 말에 누가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보수 재건에 대한 소신은 당연히 밝힐 것 같고 예. 거기에 플러스 알파 나는 이렇게 인적 쇄신을 하려고 그랬고 그 대상은 누구였다. 그리고 누구는 영입해서 이렇게 보수가 되어야 한다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예. 오늘 나오지 않으면 맹탕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좀 진작 저 비대위하고 잘 해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예, 오늘 폭로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요, 참 정치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뜬금없는 얘기인데요. 저는 이제 조기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 30년째 아침에 공을 차고 있는데 이 축구를 보면 정치판하고 아주 비슷해요. 뭐냐 그러면은 직접 선수로 뛰는 것하고 바깥에서 보는 거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훈수를 잘 할 수 있죠. 그런데 자기가 막상 경기에 들어가면 잘 안 돼요. 이게 축구의 몸인데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아무리 개인기가 뛰어나더라도 혼자서는 절대 못 차는 게 또 축구예요. 역할이 있고 조력이 있어야만 이게 골을 넣을 수 있는데 이 정치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혼자 잘한다 해서 그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전원책 변호사의 파동을 보면서 한국당도 참 문제지만은 전원책 변호사도 참 정치가 어렵다는 게 실감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대한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떤 것을 폭로를 해도 우스갯감이 되고 폭로하지 않더라도 우스갯감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저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뭐 전원책 변호사가 보수의 재건, 보수의 단일 대오 이런 것을 주장해왔던 분이니까 되도록이면은 당이라든가 보수 진영에 생채기 내는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전원책 변호사가 개인적인 성향도 있는 것이고 본인이 상당한 명예실조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본인이 보수 재건을 위해서 정말 살신성인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정말 어떤 플랜으로 했으면 좋겠다. 뭐 방금 의원님 지적하셨던 바대로 이러이러한 사람은 정말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은 뭐 충분히 본인의 성향을 드러내는 그런 뭐 해소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보수 진영은 상당한 갈등의 파국으로 또 들어가는 그런 역할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근본적으로 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저는 좀 잘못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황에서 좀 되도록이면은 건설적인 얘기대로 뭐 대안을 제시한다든가 뭐 사람 이름을 거론한다든가 이런 파장이 있는 것보다는 원론적인 측면에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는 게 좀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어디까지 얘기할지 고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이 말만 들어보면 사실 뭐 되게 많은 것 같아 보이는 그렇죠.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때문에 이번에 또 이렇게 기자회견 한 번을 하고 상황을 봐서 또 추가적으로도 기자회견 또 여러 번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어떤 상황에 대한 변화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황에 대한 변화인데
이것입니다. 두 가지죠. 전원책 변호사가 정치 야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원책 변호사가 실질적인 현실 정치에 들어왔었거든요. 이 부분은 보수 정치에 대한 제거를 위해서 본인이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 이것도 있겠지만은 본인의 정치의 야망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진영이 앞으로 해나가는 방향을 보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청산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겠죠. 예. 본인이 그걸 가지고 당에 들어갔으니까 향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적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보수 진영이 계속 균열 조짐을 간다. 이렇게 되면은 전원책 변호사는 앞으로도 계속 정치권을 향해서 또는 보수를 향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넓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 추가적인 부분은 그런 상황적인 흐름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만약 그 기자회견장에 간다면 저는 이제 전원책 변호사에게 이 보수 재건에 태극기 세력이 과연 필요한가 그 부분을 좀 물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혹시 뭐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홍문정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익 관련 또 태극기 세력이 근간이 될 수 있다, 우익에 이런 이야기를 했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한 그릇에 다 담을 수는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원책 변호사의 의도가 어땠건 지금 결과로 나타난 거는 친박 세력을 능동화시켰다. 요게 나타난 겁니다. 그럼 그 친박 세력을 능동화시키는 과정에서 활용한 코드가 태극기 부대인 거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재평가하자 뭐 이런 식으로 간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언론인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궁금한 게 지금 태극기 부대가 보수 대통합의 대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내용상으로 대통합의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네트워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네트워크 개념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민주당 쪽에선 굉장히 일상적인 개념입니다. 네트워크 정당을 꿈꿔왔고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자유한국당에서 네트워크 개념이 과연 받아들여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병준 위원장은 좀 더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예. 정치적 언어로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네트워크 계속 예, 먼저 말씀하시죠.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원책 변호사는 그 친박의 능동화와 함께 전원책 변호사 마음속에 차기 당대표 후보나 대권 후보에 대한 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극기 부대를 보수 대통합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원책 변호사 그냥 한 말은 아니고 예. 보수의 틀을 넓게 잡겠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소신화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상당히 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좀 첨언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보수 정당이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주장하는 바 일각에서는 보수의 이념과 가치, 철학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환을 해야 될 때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재무장을 해야 될 때다 하는데 따지고 보면은 보수가 지금까지 권력을 유지했고 그런 가장 중요한 원인이 기득권의 세력 유지였었거든요. 보수의 철학이라든가 가치에 대해서 아주 치열한 투쟁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레드 컴플렉스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보수의 마냥 가치처럼 이렇게 여겨진 게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성찰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인정할 부분은 성격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진보 진영의 그 부분을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네트워크의 특성을 한국당이 가져가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 막스 베버의 세 가지 지배구조 있지 않습니까? 합법적 지배구조와 카리스마적 지배구조 그리고 전통적 지배구조 이런데 이 지배구조의 론에 보면은 한국당 즉 보수 세력은 어디에 지배구조에 그 방편을 두고 있냐 그러면 카리스마적 지배구조에 방편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치에 대한 철학에 대한 가치, 이념에 대한 논쟁 이 자체가 잘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자꾸 움직인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김병준 위원장에 대해서 사실 흔들기가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이미 김병준 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카리스마를 잃어버렸다 봐야 됩니다. 카리스마를 잃어봐야 되고 단지 가장 중요한 인적 쇄신이 될 것인가 이것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그러면 김병준 위원장이 흔들어지게 되고 불편해지고 불안전하게 되면 누가 이득을 볼 것이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야 친박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친박 능동적이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보수 범위를 굉장히 넓게 보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현재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갈라져 있기는 하지만 다른 당으로 지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같이 합류해서 함께 힘을 내고 있는 부분이
친문 연대 빅텐트론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같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시기에 실제로 이렇게 좀 같이 합류를 할 가능성이 또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반문연대 빅텐트라는 거 이게 저희가 2010년에 했던 그 야권통합 빅텐트론을 따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야권통합 빅텐트론은 가치를 중심에 두고 진보적인 사람들을 모으겠다는 겁니다. 정체성이 굉장히 뚜렷한 거였는데 지금 바른미래당 안에 보면 복잡하잖아요. 정체성 때문에 계속 혼란을 겪어요. 그리고 김관영 대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저는 실용주의 정치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부분은 민주당과 입장을 같이 하고 어떤 부분은 자유한국당하고 걔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보면 실용성, 자신의 실용성 기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의 일부는 이념형 집단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빅텐트를 같이 하기가 어려워요. 연대나 연합은 이념적 가치 지향이 비슷해야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신념형 인간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네 자리형 인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반문연대라고 이름을 붙여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열심히 일하는 건 전 국민이 동의해요.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좀 갈라져도 이런 상태에서는 반문이라는 말에도 동의가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방금 김관영 원내대표 얘기를 하셨는데 자, 이번에는 자유한국당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뜻을 의지를 보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같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성태 원내대표하고 조국 수석의 해임, 그렇죠? 그리고 국정조사, 고용세습과 관련해서 이걸 요구를 해라. 아니면 좀 국회 예산안은 물론 이제 참여를 하겠지만 다른 일정들 보이콧 좀 하겠다. 이런 걸 강력하게 좀 시사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까요? 제일 치사한 게 돈 아닙니까? 예산 정국에 있어서 야당의 비토가 있게 되면은 예산안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진통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문제에 있어서 원하는 합의가 안 되게 되면은 사실상 원안대로 예산안이 통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법상 원안대로 통과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자체가 원안대로 통과하게 되고 야당이 여기에 반발한다 그러면은 예산 집행에 대한 정통성이 훼손이 되게 되죠. 그래서 협치에 대한 부분은 물 건너갔다라고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안 전국대에 있어서 여기에 정부의 경제 실정이라든가 문제점들을 강하게 부각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야당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국 수석에 대한 경질 그리고 조명래 장관에 대한 임명 동의안 없이 그냥 국회 협조 없이 그렇게 임명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여당에서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하는데 사실 따져보면은 역대 정부마다 이건 있어 왔던 그런 문제거든요. 저는 뭐 인사를 했던 어떤 경험적 측면에서 이야기하면은 한 차례 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대통령 인사권은 많은 제한을 받고 왔습니다. 1948년 재원 입법 후에 뭐 해임 결의안이라든가 탄핵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왔죠.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또 생겼기 때문에 과도한 인사권의 침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개선을 하자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법이 사라지지 않고 있죠. 법이 사라지지 않고 현존에 있으니까 인사청문회에 대한 본인의 취지는 그대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만들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만들어는 여기에 본래 취지가 있죠. 뭐냐 그러면 첫 번째. 여기에 대해서 협치를 가져가겠다는 그러니까 국회 동의를 받아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이 있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으로 좀 더 가중 있게 가겠다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인사적 행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보관이 인사청문회의 본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인사청문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회의 청문 동의안 없이 임명한 그것도 10여 차례 가까이 이렇게 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어떤 협치에 대한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가 좀 유념 있게 깊이 좀 새겨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구조적으로 사실 협치를 안 하면은 국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야당의 목소리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인님 보수야당 쪽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저는 조국 수석 해임하라는 게 좀 뜬금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조명래 장관의 경우에는 만약에 인사청문 절차를 만들 때 국회 동의를 강제하는 조항이 있었다면 그렇게 못하겠죠. 근데 그렇게
또 강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건 인사권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7차례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 안 해줬는데 임명한 게 7차례 정도라는 건데 이게 내용을 보면요. 조명래 장관도 그러니까 문제는 있지만 그게 본인이 물러날 만큼 한 방이 없다. 지금 이런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런 정도의 문제는 과거 정부에서도 다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넓게 보아 협치를 위해서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조명래 장관을 그럼 임명하지 말라는 건가? 그럼 환경부는 어떻게 되며 그다음에 인사도 사실 이번에 보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정말 없더군요. 그러면 장관 임명하지 말라는 건가? 이런 관점에서 이제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더라도 장관을 임명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을 이제 이렇게 채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결점이 하나도 없고 유능하면 대통령께서 얼마나 좋으실까요? 근데 현실이 안 그러니까 제일 답답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좀 짠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민주당 측에서도 거부 입장을 밝혔고 임 실장도 뭐 보고는 드리겠다라는 수준에서 좀 짧게 답을 하면서 일단은 좀 반대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때문에 국회 할 일이 굉장히 태산인데 보이콧 되고 나면 이 일정들 다 미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정도 미뤄질 뿐더러 협의 자체가 잘 안 되죠. 협의 자체가 안 되면 누가 더 손해냐라고 보면은 여당에서 참 굉장히 좀 당혹스럽게 될 수밖에 없죠. 예. 또 야권의 입장은 또 이걸 또 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통적으로 유사일의 동서고금을 통해서 정치를 표현하는데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샤덴프로이데라고 표현하죠. 이게 독일 말인데요.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고 나의 행복은 남의 불행이다라는 예. 겁니다. 야권의 역할과 여권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정무수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움직여준다 그러면은 물밑 협상은 사실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정치가 문제인 게 물밑 협상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 하드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거 뭐 충분히 예산은 전국에서 어느 정도 좀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물밑 협상을 통해서 야권에 대한 부분들 의견도 들어주고 예.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협의도 지금 이제 터덕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좀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국회 운영에 출석한 임종석 비서실장 최근에 민주노총 행보와 관련해서 많은 고민과 우려를 갖고 보고 있다. 그 전에는 이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약자가 아니다. 뭐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주노총도 어제 또 임종석 실장을 비난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청와대와 또 홍영표 원내대표 민주노총과의 사이가 보면 굉장히 좋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 민주노총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많은 비난의 여론도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까지 가게 됐는지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얘기하면 예. 복잡할 것 같긴 합니다. 예, 예.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노동시장이 변화했어요. 민주노총은 역사적으로 자기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노조도 못 만들던 시절부터 노동자의 권익을 위하여 애쓰던 분들이 이제 민주노총을 만들게 됐는데 조직이 되게 어렵다 보니 이제 대기업 노조 중심으로 이제 큰 노조들이 만들어지고 전체 조직률은 적더라도 힘을 갖게 됐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는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최초로 집단적으로 주장하게 됐다. 이 점에서 역사적 역할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노동시장이 변화해서 예. 비정규직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민주노총의 조합원 대부분은 정규직 노동자이고 대기업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내에서는 강자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노동 문제가 복잡해진 겁니다. 그리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 복잡한 노동 문제를 대기업 노동자 입장에서만 풀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 근본적인 문제죠. 그런데 지금 이제 잇따라 여당에서 민주노총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하자면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것은 그러면서 다른 한편 정치적인 지형으로 보면 민주노총은 진보 쪽에 속해 있잖아요. 그리고 참여정부도 그랬지만 문재인 정부도 보수 기득권 세력과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이 이 정부를 비판하다 보니 이게 되게 힘이 어려워진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서로 섭섭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기본적으로는 정치의 역할이 갈등 조정이기 때문에 이제 저런 이제 말 주고 받기는
어떻게 보면 진보 내 기싸움인데 저게 뭐 합리적인 차원에서 조정이 돼야 되겠죠. 어떻게 조정이 될 수 있을까요? 당장 뭐 총파 파업도 예고를 하고 있고. 글쎄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 이현주 의원이 했는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현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 정부를 보니까 모든 경제 논리를 이념과 가치로 보더라. 나는 시장으로 보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나하고 다른 차이점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국정을 하는 것과 사실 시민운동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국정에서는 사실 산이 높으니까 많이 보이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정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미 작년부터 시작해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시켜야 된다, 유연화가야 된다는 부분은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10월 31일 수보회의인가 아마 그때 어느 정도 상승으로 가야 된다라는 좀 결이 다른 얘기를 했어요. 그때부터도 좀 이 조짐이 보였습니다만 국정은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려고 그러면은 민노총이라든가 이 절대적인 세력들이 좀 공공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의 가장 이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임종수 실장이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득권을 인정해버리는 그런 발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노총도 그동안 역사적인 어떤 책임감을 좀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있지만은 이제는 기득권이 됐으니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태도와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거는 진보와 보수의 논리적인 진영 논리에 떠나서도 사실상 이게 과유불급이거든요. 민노총이 여기서 자꾸 자기 목소리를 낸다 그러면 국정에 사실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민노총은 자꾸 입지가 좁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 형태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정치적인 어떤 담합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국際측면에서 고려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어떤 형태든지 지금 정부가 노동에 대한 시장, 노동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전환을 하는 그런 모멘텀으로 지금 이 시기에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이용주 의원에 대한 평화당 당 징계 수위 음주운전과 관련된 것들이 결정이 나게 되는데 일단은 윤창호법과 관련된 것도 조속하게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국회가 다 보이콧되면서 이런 것도 아직 법사위 이런 데서 통과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식으로 좀 처리가 돼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이게 지금 원내대표들은 다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합의를 했는데 실사는 지금 실제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본회의 열려도 또 상정 어려울 거라는 그렇죠.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법사위와 행안위 두 군데를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체계 작업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체계 작업 심사라는 것은 원하는 이 체계에 맞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그 조문이 틀리는지 맞는지 이 부분을 상세하게 검증하는 겁니다. 검증하는데 이것만 해도 사실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15일 본회의에 올라와서 처리가 될까? 이 부분을 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나 다행히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미 그 정치권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시기적인 문제인지 빨리 통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예. 잘 되지 않겠냐 지금 그렇게 봅니다. 이용주 의원은 어떻게 좀 징계가 결정이 될까요? 고 윤창호 씨 연결식에 참석해서 또 뭐 자신 뭐 노력을 하겠다 국회 차원에서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예. 그런 행동들이 그렇게 국민들 보시기에 이쁘게 안 보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동영 대표께서 가이드라인 비슷하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지금 의원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이제 징계 논의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 당적 박탈이나 뭐 이런 것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죠. 예. 그래서 지금 아마 민평당이 되게 고민에 빠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